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다만 환자분들이 많이 잘못 기대를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몇 가지를 좀 발견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허와 실 아니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중평면과 근막하 수술 방법 두 가지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취향에 따른 것도 있지만, 환자분 본인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중평면법이 더 우수한 수술 방법이다. 혹은 이중평면법으로 해야 리플링이나 보형물이 만져지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중평면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했다 하더라도 리플링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중평면법에 따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단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약 가슴 근육은 대흉근이라고 하는데 팔뼈부터 가슴의 흉골, 그리고 밑에 갈비뼈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갈비뼈에 달라붙는 부분을 갈비뼈로부터 분리를 시키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 상태에서 보형물 위쪽을 근육으로 덮어줄 수 있게 근육 밑에 쪽으로 보형물을 넣는 거, 이게 이중평면법이에요. 그리고 근막하삽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육을 자르거나 하지는 않고 근육을 싸고 있는 앞쪽에 있는 막을 들어 올린 다음에 거기에 보형물을 넣는 겁니다. 이중평면법은 일단은 보형물 위쪽을 근육이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보형물이 비쳐지거나 아니 위쪽에서 리플링이 생기거나 하는 거는 근막하삽입법보다는 적어요. 근육이 살짝 돌면서 가슴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슴에 처짐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미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형물을 근육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형물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촉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이 움직이는 거, 출렁이는 거나 움직이는 게 조금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팔을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때 보형물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일단은 이중평면법으로 수술을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이 팔에 힘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왼쪽 가슴에 움푹하고 근육이 보형물을 누르는 모양이 보이죠. 이런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왼쪽이 힘을 빼고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힘을 줬을 때 가슴이 약간 일그러지면서 보형물이 밀리는 거, 이거를 직접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디포미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을 때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환자분도 이중평면법으로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이세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서 이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처럼 팔에 힘을 주게 되면은 가슴 한쪽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좀 일그러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을 보시게 되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세로로 가슴의 양쪽으로 빗살무늬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도 리플링이 생긴 건데요. 이중평면법이라고 해서 리플링이 반드시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중평면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근육이 얇거나 아니면 피부가 얇아서 근육 위쪽에 피부가 덮어줄 게 많이 없다. 그러면 근육이 누르고 그 위쪽의 피부가 근육을 따라가면서 근육과 보형물 사이에서 경계가 보이기도 하고 근육 결이 리플링처럼 바깥쪽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평면법만 굳이 고집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근막하사법은 어떤 수술 방법이냐면은 이 근육을 자르지는 않는 대신에 이 앞쪽에 싸고 있는 막을 들어 올리고 보형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형물에 가해진 압력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보형물 본연의 촉감도 잘 느껴지고 출렁임이나 움직임, 그러니까 다이나믹함이 좀 더 좋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보형물 위쪽을 덮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그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대회 나갈 준비를 하시는 피트니스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에 있어서 보형물 위쪽에 경계가 살짝 보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이건 완벽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한 가슴은 원래 자연 가슴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중평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리플링이 어디서든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평면 근막과 상관없이 가장 잘 만져지는 부분은 바깥쪽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살짝 숙이거나 몸을 기울이거나 했을 때 위쪽 안쪽 그런 부분에서 보형물이 잘 만져지게 되는데 가끔씩은 너무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절대로 수술한 가슴은 자연 가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술한 가슴이 자연 가슴보다 같은 크기인 걸 감안했을 때 예쁠 수는 있다고,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술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리플링이 덜 생겨서 이중평면법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처져 있으니까 이중평면법으로 해야겠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상담 과정에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원장님과 환자분이 원하는 거, 그거를 조율을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중평면법으로만 수술을 한 7, 8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중평면법이 꼭 좋지 않은 경우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이게 되고, 초반에 몇 개월간 보이지 않던 단점들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이후에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는 수술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 방법을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 상담을 통해서 듣는 원장님의 의견,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단순히 나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수술을 하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